여러분이 이번 사연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30년을 함께 잘 살아온 아내가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우연히 카페에서 한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만 보니 그 남자는 10년 전 아들의 입시를 책임졌던 과외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모습은 부부보다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오래된 일기장에서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당시의 아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과외 선생의 관계를, 안방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장면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며 사춘기를 버텨낸 아들, 그리고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아버지.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배신 앞에서 중대한 결심을 한 주인공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년을 불과 몇 달 앞둔 강병석은 오후에 회사에서 조금 일찍 나와서 동네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오후였죠. 그러다가 병석은 카페 앞을 지나치던 중 카페 유리창 안으로 낯이 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병석은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그 남자를 응시했어요. 저 남자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오래전 아들 지호의 입시를 맡았던 과외교사 이재현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병석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재현의 맞은편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순간 병석의 심장이 멈췄어요. 그곳에는 자신의 아내 윤미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보다 더 가까운 관계처럼 서로에게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미희의 표정에는 집에서 결코 보지 못했던 달달함과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번지는 미소, 살며시 흔들리는 어깨, 그리고 재현을 향한 따뜻한 시선. 병석은 그 모든 것이 낯설었죠. 아니, 낯설다기보다는 오히려 생경했습니다. 자신과 함께할 때의 미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병석은 본능적으로 카페 입구 옆 가로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때 재현의 손이 미희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미희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현의 손을 꽉 움켜쥐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서로 얽혔어요. 병석은 그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병석의 주먹이 자기도 모르게 쥐어졌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죠. 아니, 어쩌면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병석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처럼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카페 안에서 미희가 재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병석이 아내에게서 받아보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재현도 미희를 바라보며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미희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녀는 수줍은 소녀처럼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재현을 쳐다봤습니다. 병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병석은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동네를 배회했습니다. 이대로 집으로 들어가기엔 힘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이 계속 반복 재생됐습니다. 미희의 미소, 재현의 속삭임, 그리고 서로 얽힌 두 사람의 손. 그날 저녁 병석은 겨우 아무렇지 않은 척 집에 들어섰습니다. 미희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잘 다녀왔어요? 미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응.
병석은 짧게 대답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미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병석의 눈빛에는 의심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병석은 미희를 조심히 관찰했어요. 하지만 미희는 언제나처럼 담담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카페에서 봤던 그 설레는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병석은 숟가락을 들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미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병석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병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 누워 잠든 미희를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남자와 무슨 관계일까?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알아채지 못한 걸까? 병석의 일상에는 그날 이후로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금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병석은 그날 이후 미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의심이라기보다는 확신에 가까웠어요.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미희의 일상 속에서 병석은 작은 신호들을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미희가 핸드폰을 볼 때마다 병석의 시선이 따라갔어요. 미희가 외출한다고 하면 병석은 어디를 가는지 넌지시 물었습니다. 장 보러 가요.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미희의 대답은 언제나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병석의 귓가에는 그 말들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병석은 가만히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재현이 과외를 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재현은 일주일에 3번씩 집에 드나들었어요. 저녁 7시쯤 오면 밤 10시까지 아들 지호와 공부를 했습니다. 병석은 그 시간 대부분을 회사에서 야근하거나 회식으로 보냈었죠. 집에 돌아오면 재현은 이미 떠난 후였어요. 과외 선생님이 오늘도 열심히 가르쳐 줬어요. 미희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병석이 일찍 퇴근한 적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미희와 재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석이 거실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미희가 약간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랑 지호 성적 문제로 잠깐 대화 중이었어요. 재현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미희는 평소보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집에 있을 때 입는 편한 옷이 아니라 외출복에 가까웠어요. 재현과의 거리도 지나치게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묘한 분위기가 이제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병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의 장면을 계속 되짚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재현이 과외를 그만둔 직후였습니다. 아들 지호가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재현과의 인연도 자연스럽게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미희의 핸드폰에서 종종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병석이 물으면 미희는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지호 과외 선생님이요. 병석은 그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알림음의 빈도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특히 병석이 출장을 갈 때쯤이면 미희의 핸드폰은 더 자주 울렸습니다. 미희는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통화를 했어요. 누구와 통화하는지 병석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신뢰했으니까요. 아니, 신뢰했다고 믿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라요. 병석은 의심을 스스로 억눌렀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어.
병석은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며칠이 지났어요. 병석은 미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미희가 외출할 때 입는 옷, 돌아올 때의 표정, 핸드폰을 보는 횟수, 모든 것이 병석의 눈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미희는 장을 보고 온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병석은 창문 너머로 미희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미희의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평소 장을 보러 갈 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불안은 점점 분명한 형태를 띠어갔습니다. 병석의 가슴 속에서 자라나는 의심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크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병석은 여전히 미희를 직접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증거를 찾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진실을 마주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병석은 미희 옆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병석의 생각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내가 놓친 게 뭘까?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그동안 뭘 보고 살아온 걸까? 질문들은 답 없이 공중을 맴돌았습니다. 병석의 일상은 이제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느 날 병석은 군 입대한 아들 지호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호가 떠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방 안은 아들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병석은 천천히 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책장 맨 아래 칸에서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어요. 갈색 가죽 표지였습니다. 병석은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꽤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일기장을 펼치려는 순간 책갈피 사이에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병석은 허리를 굽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병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내 미희와 과외 선생인 재현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어느 공원으로 보이는 곳에서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미희의 얼굴은 재현의 가슴팍에 묻혀 있었어요. 재현의 손은 미희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자세는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어요. 연인들의 그것이었습니다. 병석의 숨이 막혔어요. 사진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병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실제로 들린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병석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장부터 한 장씩 넘겼습니다. 아들 지호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일기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호가 중학교 2학년이던 시절이었어요. 병석은 날짜를 따라가며 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학교 생활 이야기였어요. 친구들과의 일, 시험에 대한 걱정, 진로에 대한 고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기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일찍 집에 왔다. 평소보다 몇 시간 일찍 끝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병석은 그 부분을 천천히 읽었어요. 지호의 글에는 집에 일찍 돌아온 날의 기억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다고 했어요. 지호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안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방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죠. 지호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지호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일기장에는 그날의 기억이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와 재현쌤이 같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병석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일기장을 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병석은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지호의 글은 계속됐습니다. 재현쌤이 엄마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 엄마는 눈을 감은 채 재현쌤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다. 바닥에는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병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기는 더욱 적나라하게 이어졌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발을 옮길 수 없었다. 재현쌤의 손이 엄마의 몸을 더듬고 있었다. 엄마는 그 상황을 피하지 않는 것 같았다. 지호는 그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현관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을 동네를 헤매다가 해가 질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집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희는 주방에서 태연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재현쌤은 수업을 위해 지호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 이후의 기록도 있었어요. 재현쌤은 그 후로도 나 몰래 자주 엄마와 붙어 있었다. 나는 재현쌤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빠한테 말하면 우리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았다. 지호는 혼자서 그 비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병석은 일기장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재현은 단순한 과외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미희와 불륜을 저지른 숨겨진 관계였던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아들에게 들켜가면서 말이죠. 병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그 분노는 자신을 향해서도 돌아왔습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 나는 왜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까? 병석은 지호의 일기장을 꼭 안았어요. 어린 아들이 혼자 감당했을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사춘기를 그렇게 버텨냈을 지호의 상처가 보였어요. 병석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자신에게도 미안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복수해야 한다고 말이죠. 병석은 아내 몰래 혼자서 지호가 있는 군부대를 찾아갔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고 부대 면회실에서 지호를 기다렸어요. 철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지호가 들어왔습니다. 지호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병석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병석은 묵묵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지호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석은 가방에서 천천히 일기장을 꺼냈어요. 갈색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그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일기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습니다. 언제 보셨어요?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병석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병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지호는 고개를 떨구고 말을 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깨질까 봐요. 아버지가 힘들어 하실까 봐요.
병석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너 혼자 이걸 다 견딘 거냐?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은 학교에서 조금 일찍 끝나서 집에 바로 갔는데 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엄마랑 재현쌤이. 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오른 듯 몸을 떨었습니다. 병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호에게 다가갔어요. 지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지호야. 병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다 미안하다. 지호는 아버지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재현쌤이 집에 올 때마다 거북했어요. 그 이후로 엄마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대화할 때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지호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지호 혼자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무거운 진실이었던 거죠. 병석은 아들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봤어? 병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지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와 지호쌤이 평소와 달랐을 때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병석은 아들의 상처를 처음으로 직면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 아들은 홀로 지옥을 견뎌낸 거였습니다. 병석은 지호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잘 알았다, 아들아. 이제는 아빠가 해결할게. 병석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호가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병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빠는 괜찮아. 나는 너가 괜찮아지는 게 중요해. 지호는 한참을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씀드릴까 계속 고민했어요. 군대에 와서도 매일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지호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병석은 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지호 너는 이제 그 짐을 내려놔도 돼. 지호는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눈빛도 보였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병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가 걱정할 필요 없어.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아빠가 잘 정리할게. 면회가 끝나갈 무렵 지호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엄마는 아직 모르시죠? 병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 다시 한번 껴안았어요. 지호는 아버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병석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도 건강하게 잘 있어라. 부대를 나서는 병석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병석은 복수를 결심했어요. 미희와 재현에게 절대 회복할 수 없는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석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병석은 미희의 동선을 조용히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미희가 외출 준비를 할 때면 병석은 무심한 척 신문을 읽었어요. 하지만 귀는 미희의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미희가 말했어요. 병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미희가 집을 나서면 병석도 뒤따라 집을 나섰어요. 미희가 향하는 방향을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미희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어요. 병석도 같은 전철에 올라탔습니다. 다른 칸에 타서 미희를 지켜봤어요. 미희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새 정거장을 지나 미희가 내렸습니다. 병석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내렸어요. 미희는 역 앞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병석은 길 건너편 편의점에서 미희를 관찰했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재현이 나타났습니다. 재현은 카페로 들어가 미희와 만났어요. 병석은 그들이 카페를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나왔어요. 미희와 재현은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병석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어요. 두 사람은 주택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병석은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어요. 재현과 미희는 한 오피스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출입구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탄 엘리베이터가 내린 곳은 6층이었습니다. 병석은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다른 입주민이 나올 때 잽싸게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했어요. 천천히 한 층씩 올라갔습니다. 숨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올라갔어요. 3층, 4층, 5층, 6층에 도착했을 때 병석은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병석은 여러 현관문 앞을 지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601호, 602호, 603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604호 앞에서 병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 안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석은 현관문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미희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재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늘 정말 보고 싶었어. 재현의 목소리였어요. 저도요. 미희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렸습니다. 병석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당장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석은 참았어요. 주먹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계속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어요. 이리 와봐. 재현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석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한참을 서 있다가 병석은 천천히 계단으로 향했어요. 건물을 빠져나와 멀리서 오피스텔을 바라봤습니다. 6층 어딘가에 불이 켜진 창문이 보였어요. 저 안에서 미희와 재현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병석은 근처 커피숍에 앉아서 오피스텔을 지켜봤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미희가 건물에서 나왔어요. 혼자였습니다. 미희의 표정은 밝았어요.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병석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날은 그들을 급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병석은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이혼과 복수를 위한 자료들 말이죠. 그 후로 병석은 미희의 외출을 기록했어요. 작은 수첩을 준비해서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미희가 외출할 때마다 뒤를 따라갔어요. 언제나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고 함께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그렇게 604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석은 몇 차례 더 오피스텔을 찾아갔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아내 소리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병석은 그럴 때마다 주먹을 쥐고 참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석의 수첩은 증거가 쌓였어요. 사진도 여러 장 찍었습니다. 미희와 재현이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사진, 함께 나오는 사진. 그 둘의 미래는 습관처럼 반복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석은 수첩과 사진들을 펼쳐놓고 바라봤습니다.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만 남았습니다. 병석은 미희와 재현이 만나는 날을 마지막으로 기다렸죠. 마지막 계획을 세웠어요. 화요일 아침 미희는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친구 만나러 가요. 미희가 말했어요. 병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미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을 나섰어요. 병석은 미희가 완전히 사라진 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끝을 내기로 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미희는 또다시 재현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병석은 이미 오피스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미희가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병석도 천천히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계단을 이용했어요. 6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병석은 604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에 귀를 대고 안의 소리를 들었어요. 미희와 재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있어? 재현의 목소리였어요. 네, 저녁까지는 괜찮아요. 미희가 대답했습니다. 병석은 복도 구석에 몸을 숨겼어요. 비상계단 입구 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604호 현관문이 보였어요. 병석은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30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문 안에서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조용해졌어요. 병석은 주먹을 쥐고 또 쥐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안에서 희미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병석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604호 안에서는 문이 닫히자마자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매달렸습니다. 재현이 미희를 끌어안았어요. 보고 싶었어? 재현이 미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미희는 재현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입술을 맞췄습니다. 재현의 손이 미희의 허리를 타고 내려갔어요. 미희는 재현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이 하나둘씩 벗겨졌어요. 재현이 미희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침대 위로 쓰러진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했어요. 재현의 입술이 미희의 목덜미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미희는 눈을 감은 채 작은 신음을 흘렸어요. 재현의 손이 미희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시트가 흐트러졌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재현이 미희의 위로 올라탔습니다. 미희는 재현을 끌어안으며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재현 씨.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침실에는 그들의 숨소리만이 가득했어요. 재현이 미희의 몸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미희는 재현에게 온몸을 맡겼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렇게 미래의 시간이 휘몰아쳤습니다. 두 사람은 땀에 젖은 채 서로를 끌어안고 누워 있었어요. 재현이 미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해. 재현이 속삭였어요. 미희는 재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도요. 한참 후 재현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배달 음식이 도착한다는 알림이었어요. 아, 치킨 왔나 보다. 재현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옷을 걸친 채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미희는 침대에 누운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현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배달된 치킨 앞에는 병석이 서 있었어요. 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지호 아버님? 병석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재현이 놀라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석은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재현을 거칠게 밀어냈어요. 재현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병석은 방 안으로 급습해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지나 침실로 향했어요.
침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병석의 눈앞에는 예상했던 배신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미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땀에 젖은 몸, 구겨진 시트. 바닥에는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미희는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병석이 서 있었어요. 미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미희는 황급히 시트를 끌어당겨 몸을 가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현이 뒤늦게 침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지호 아버님, 이건... 재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병석은 천천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긴 침묵이었어요. 병석의 분노는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너희들,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병석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요. 미희는 얼굴을 가리고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병석은 재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재현의 뺨을 힘껏 때렸어요. 짝!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재현은 비틀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병석은 다시 한번 재현의 뺨을 갈겼습니다. 그리고 병석은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미희를 내려다봤어요. 미희는 시트를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 병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미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미희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 쓰러졌어요. 너희들, 얼마나 오래된 거야? 병석이 소리쳤습니다. 미희는 울면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호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 입 닥쳐. 병석이 재현을 향해 소리쳤어요. 병석은 주먹을 쥐고 재현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재현이 신음을 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병석은 다시 한번 재현을 발로 찼습니다. 내 아들이... 너희들 이러는 짓들을 다 봤어. 병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년 놈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지호가 다 알고 있었다고. 미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호가 알고 있었다고요? 미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병석은 미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이 이놈이랑 뭘 했는지 못 볼 걸 다 봤단 말이야. 알기나 해? 미희는 침대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을 떨며 울었어요. 재현은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했습니다. 병석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끝이야. 오늘부터 완전히 끝이야. 그날의 진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병석은 미희의 뺨을 때린 후 한 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어요. 재현의 배를 가격한 것으로 감정의 폭발을 끝냈습니다. 주먹을 쥔 채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당장 옷 입어. 병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널린 옷을 집어들었어요. 재현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옷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석 앞에서 황급히 옷을 입었어요. 병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옷을 다 입은 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병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현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지호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병석은 재현을 차갑게 쳐다봤어요. 그 입 닫혀. 병석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어요. 흐트러진 침대, 바닥에 널린 옷가지들,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미희가 얼굴을 가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재현도 고개를 돌렸지만 병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해. 병석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신들 이혼과 상간남 소송을 각오해. 미희가 울먹였죠. 병석은 미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오랜 시간을 이렇게 배신했는데 제대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병석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실망이 더 컸습니다. 너희들 언제부터였어? 병석이 물었어요. 미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현도 대답하지 않았죠. 미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날 여자로 제대로 안 봐줬잖아요.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만 가고 난 너무 외로웠다고요. 병석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정당화되는 거야? 지호가 중학생 때부터 다 봤다고. 병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방에서 너희 둘이 뭘 하는지 다 봤다고. 미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일기장에 다 적혀 있어. 병석이 말했어요. 지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기나 해? 그 어린 나이에 혼자 그걸 다 견뎌냈어. 미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현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병석은 더 이상 두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별거야. 병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집에 들어오지 마. 미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제발은 무슨. 병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재현을 돌아봤습니다. 당신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호 아버님 소리 더 이상 하지 마. 병석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내 가정을 파괴한 범죄자일 뿐이야. 병석은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려서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밖에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병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며칠 후 병석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준비된 증거들을 전부 넘겼어요. 사진, 일기장, 복사본, 추적 기록, 그리고 오피스텔 현장 사진까지. 이 정도면 증거는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미희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현도 불륜 관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재판은 2달 만에 끝났습니다. 이혼 판결이 났어요. 재산 분할도 병석이 더 많이 가져갔어요. 상간 위자료도 책정됐습니다. 재현과 미희는 병석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날 병석은 법원 앞에서 미희와 마주쳤습니다. 미희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여보, 병석 씨. 미희가 병석을 불렀습니다. 병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전혀 없어. 지호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석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건 너가 직접 말해. 그리고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며칠 후 미희는 집에 있던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겼어요. 병석은 집에 없었습니다. 미희는 그렇게 집을 떠났어요. 재현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재현이 문을 열어줬어요. 어서 들어와. 미희는 재현의 오피스텔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재현은 위자료 때문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병석은 혼자 남은 집에서 침묵 속에 살았어요. 주말이면 지호를 면회 갔습니다.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병석은 아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병석은 조금씩 자신의 삶을 수습해 나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정년 후의 삶을 준비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미희는 재현과 함께 살며 불안정한 현실들을 마주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좁았고 생활은 빠듯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재현의 빚을 갚는 데 쓰였죠. 미희는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예전의 안정적인 삶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데 재현과 함께 살아보니 그에게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재현의 주변에는 늘 다른 여자의 흔적이 맴돌았어요. 핸드폰에 오는 낯선 번호들, 설명하지 않는 외출. 미희는 불안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재현과 시작했었으니까요. 어느 날 미희는 재현의 핸드폰에서 메시지를 보게 됐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도 우리 둘이 시간 보낼 수 있을까? 학부모로 보이는 여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아래로 비슷한 메시지들이 여럿 있었어요. 미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미희가 재현에게 물었어요. 재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외 학부모들이야. 과외 학부모가 이런 식으로 연락해요? 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현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도 잘 알잖아. 그 말에 미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현은 그동안 결혼하기를 피하며 이런 식으로 여러 학부모들과 관계를 맺어왔던 거예요. 미희는 자신이 특별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여러 명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재현에게 사랑은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불륜과 쾌락뿐이었어요. 한편 병석은 아들 지호와 함께 망가진 삶을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지호가 전역한 후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녔어요. 아버지, 요즘 행복하세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응,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병석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병석은 조용한 공간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정년 후 작은 서점을 정기적으로 다녔어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하지만 평온한 나날들이었어요. 병석은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아픔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병석의 자존감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병석은 서점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석 씨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죠. 아들과 함께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갔어요. 미희는 뒤늦게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재현은 그녀에게 사랑이 아닌 의존의 대상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순간의 감정일까요? 아니면 함께 쌓아온 시간과 신뢰일까요? 배신은 한 사람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가족 모두를, 특히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지호와 병석 씨처럼 무너진 삶 위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자존감은 스스로 상처를 인정하고 회복하기로 노력할 때 되찾아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